시장 분위기가 상당히 훈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10만 5천 달러에서 10만 6천 달러 돌파 지지 테스트를 진행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나름의 여러 가지 악재성 재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항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알트 대장들 역시 주요 지지라인 잘 지켜주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시장이 훈훈한 분위기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기대감을 안기는 그런 상황입니다. 비트코인 과연 이번에 10만 6천 달러 위에서 안정적인 지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인가. 일단 10만 7천 달러를 돌파하고 여기서 저항을 좀 확인을 했는데 다시금 돌파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들 중에 빠르면 이번 주 안에 새로운 올타임 하이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 상당한 기대감을 안기는 부분인데 어떤 방식으로 펼쳐지게 될지 조금 더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3포인트 빠진 71을 기록하면서 탐욕 단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 여전히 63%대 후반에 자리를 하면서 비트코인이 시동 걸고 있는 그런 모습, 알트 시즌으로 가기 위해서는 아직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겠다 이런 걸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암호화폐 데이터 분석 기업인 스위스 블록은 비트코인이 10만 7천 달러까지 일시 돌파하면서 10만 4천 달러에서 10만 6천 달러 상단의 유동성을 흡수했지만 지지하는 데에는 일단 실패했다라고 지금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다시 박스권 안에 지금 진입한 상태이고 관건은 지지선을 잘 방어하는 것이다. 비트코인이 6주 연속 상승 마감했는데 과연 이번 주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일단 반등 모멘텀이 살아있다라는 것은 포착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대해 볼 만한 부분 충분히 자리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은 꼭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처럼 비트코인이 주요 저항 라인 돌파를 이어가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글래스노드는 비트코인 상승세가 10만 6,600달러 부근에서 멈췄다. 그런데 이 가격대는 지난해 12월 16일 비트코인 3만 1000개 규모의 매물대가 위치한 구간으로 현재까지 움직임 없이 유지되고 있다. 이 가격대 투자자들은 아직까지 매도나 추가 매수도 하지 않은 상태다. 단기적으로 중요한 저항선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좀 더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를 두드리는 그런 시간이 좀 더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지속적으로 돌파 테스트가 나와주고 있다라는 점은 결국 뚫어내겠구나 이런 기대감을 자극하는 그런 부분으로도 느껴집니다. 빈 크립토의 경우에는 글래스노드 데이터를 인용하면서 10만 2천 달러에서 99,800달러 부근이 강력한 지지라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글래스노드 IO맵 지표를 인용했는데 이건 특정 가격대 주변에 수익 중이거나 손실 중인 투자자 물량 불포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현재 투자자들은 이 가격대에서 비트코인 39만 8,590개를 매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인 크립토는 이와 관련해서 비트코인이 10만 7천 달러를 일시 돌파했던 만큼 하락세를 되돌릴 가능성이 높다. 10만 5천 달러 돌파 이후에 전고점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장기 보유자들이 수익 실현에 나설 경우에 비트코인은 해당 지지라인을 깨고 10만 달러 선까지도 하락할 수 있다라고 내다봤습니다. 모르긴 모르겠지만 만약이라도 매도 물량이 고점에서 터지면서 10만 달러까지 후퇴를 하게 되면 적지 않은 규모의 바이 더 딥 매수 수요가 달라붙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대와 나름의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방구석 분석가들 역시 대부분 긍정적인 부분에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분석가 캡틴 파이빅은 비트코인이 10만 5천 달러 부근에서 저항을 맞으면서 불트랩 징후를 보이기도 했는데 나는 비트코인이 주요 추세선을 깨고 있다는 점에서 베어 트랩으로 느껴진다. 이게 진짜 베어 트랩이라면 비트코인은 조만간 10만 7,500달러 위로 다시 올라설 것이다.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조만간 최고가 경신을 자신하고 있는 분석가 닥터 프라핏은 비트코인의 이번 반등은 시작에 불과하다. 아무도 그걸 막을 수 없다. 내 목표가 뭔지는 오래전에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며 새로운 올타임 하이가 불가피하다라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비트코인이 저항 돌파 테스트를 나름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는 모습인데 사실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이슈가 있어서 나름의 우려점도 제기가 됐었던 그런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QCP 캐피털이 재밌는 분석을 제시했습니다. 무디스의 미국 신용등급 강등 이후에 주식시장이 위험 회피 성향을 보였지만 암호화폐 내러티브는 점점 힘을 얻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QCP 캐피털은 주식시장이 압박을 받고 미국 연준이 신중한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으로 워싱턴의 재정 취약성이 부각됐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상대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하며 한때 10만 7천 달러를 돌파했다. 아시아 시장에서는 주말 상승분을 반납했지만 기관 수요 증가에 힘입어서 여전히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무디스 신용등급 강등 이후에 비트코인이 주말 동안 상승한 점은 주목할 만하다. 비트코인이 가치 저장 수단으로 입지를 다지고 있다라는 방증이고 장기적인 상승 동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주 강력한 반등세는 아닐 수 있지만 그래도 거시 리스크를 호재성 재료로 전환시켜서 활용하고 있는 모습으로 바라볼 수 있다라는 점, 다시 말해서 리스크 해지 역량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으로 해석 가능하기 때문에 조금 더 반갑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사실 비트코인이 단기적으로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느냐보다 올해 들어서 더 강화되고 있는 제도권 편입 흐름, 이게 훨씬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먼저 비트코인을 주류로 끌어들이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 기존 금융 거물들의 인식 변화가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지금 대표적인 예가 JP모건의 CEO 제이미 다이먼입니다. 이 양반은 주구장창 비트코인을 사기라고 호평했던 그런 인물인데, 그런데 이번에 우리 고객이 원한다라면 비트코인을 살 수 있게 해주겠다, 이렇게까지 입장을 바꿨습니다. 여전히 개인적으로는 회의적이라는 단서를 달긴 했지만 월가 최고 은행이 공식적으로 비트코인 투자를 용인한 것은 큰 변화라고 의미 부여가 가능합니다. 실제 JP모건은 올해 들어서 고객들이 비트코인을 직접 매수할 수 있는 창구를 열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상상하기 어려웠던 그런 장면인데 이제 초대형 은행들도 비트코인을 하나의 자산으로 취급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현실을 받아들이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이런 태도 변화는 다른 금융사들에게도 일종의 신호탄이 될 수밖에 없을 텐데 JP모건마저 허용하는데 우리도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흐름이 생길 가능성이 상당히 아주 많이 높아 보인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전통 자산운용사의 데이터 분석을 통한 비트코인 재평가 상황도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글로벌 자산운용사 피델리티에서 흥미로운 보고서를 내놨는데, 피델리티 자산운용의 글로벌 매크로 디렉터 유리엔 티머는 비트코인의 샤프 지수가 금과 유사한 수준으로 수렴하고 있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여기서 샤프 지수는 투자 자산의 위험 대비 수익률을 나타내는 지표인데 변동성 리스크를 감안한 실질 수익률이라고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 양반의 분석은 이제 비트코인의 위험 조정 성과가 금 못지않게 좋아졌다, 이런 걸 의미합니다. 2018년부터 2025년까지 주간 데이터를 비교해 봤더니 금의 성과 지표가 22.48, 비트코인은 15.95, 이렇게 격차가 많이 좁혀졌다고 합니다. 특히 2023년에서 2024년 이 시장 변동성 속에서 금이 엄청난 강세를 보였지만 비트코인도 이에 못지않은 회복 탄력과 수익률을 보여주며 디지털 금으로서 손색이 없다라는 그런 부분을 증명했다라는 분석입니다. 피델리티 보고서는 더 나아가서 최근 비트코인 현물 ETF로의 자금 유입이 회복되며 비트코인이 다시 상승 모멘텀을 얻고 있고 올해 말까지 11만 달러에서 최대 44만 4천 달러까지도
전망할 수 있다라는 파격적인 의견도 소개했습니다. 물론 어디까지나 시나리오지만 이런 전망이 나오는 배경에는 장기적으로 비트코인이 금과 같은 대표적 가치 저장 수단이 될 거라는 믿음이 깔려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데이터 분석과 전망을 통해서 비트코인의 투자 매력이 전통 자산군과 견줘봤을 때도 손색이 없다라는 점이 이렇게 하나씩 확인되고 있는 겁니다. 이건 기관 투자자들을 더 끌어들이는 그런 요인이 되고 있고 앞으로 더 가능성 높다 이렇게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포인트입니다. 미국 규제 당국 내부의 기조 변화 역시 간단치가 않습니다. SEC의 크립토만 헤스터 피어스가 여러 가지 최근 암호화폐 산업과 관련된 우호적인 멘트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암호화폐 산업에 자유롭게 실험하고 흥미로운 것을 만들어 볼 수 있는 그런 자유를 주는 게 규제 당국의 목표가 돼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동안 SEC가 규제 가이드라인은 제대로 마련하지 않고 소송과 집행 위주로 일관을 해서 시장의 불확실성만 키웠다라는 이 반성의 측면에서 나온 발언인데 실제로 헤스터 피어스는 올해 초에 신설된 SEC의 암호화폐 태스크포스 TF 팀장을 맡으면서 증권법 적용이 애매한 토큰들을 위한 합리적인 분류 기준이나 예외 규정을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규제 공백을 메우되 과도한 규제로 혁신을 죽이지 않겠다라는 그런 취지인 겁니다. 요컨대 미국 규제 당국 내부에서도 암호화폐 자산에 대한 기존 접근법이 잘못됐다. 이제는 새 판을 짜야 한다. 이런 공감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헤스터 피어스가 제시한 7대 암호화폐 규제 개선책이라든가 어떤 토큰은 SEC의 권한을 받기다 이런 언급 등이 언론을 통해서 알려지면서 업계에는 더 큰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규제 환경의 변화는 비트코인에 대한 제도권 수용을 촉진하는 중요한 배경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규제가 명확해지고 완화될수록 은행과 연기금 같은 보수적인 기관들도 안심하고 비트코인 시장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트코인에 대한 기관 투자자의 직접적인 러브콜, 다시 말해서 ETF를 통한 대규모 자금 유입 현상 역시 간단치가 않습니다. 현재 미국 시장에는 여러 개의 비트코인 현물 ETF들이 운용되고 있는데 놀라운 것은 미국의 비트코인 ETF들에 들어와 있는 운용 자산 규모가 무려 1227억 달러, 한화로 162조 원에 달한다는 겁니다. 이 중에서 절반 이상은 세계 최대 규모의 자산 운용사 블랙록이 출시한 비트코인 현물 ETF IBIT 여기에 몰빵되어 있습니다. 최근 동향을 보면 올해 4월 이후 5주 연속으로 비트코인 투자 상품의 순유입이 이어지면서 60억 달러 넘는 신규 자금이 들어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상당 부분이 블랙록의 IBIT로 흘러들어가면서 주당 수억 달러 규모의 매수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ETF를 통한 비트코인 매집이 꾸준히 누적되고 있다는 것은 이제 연기금이든 헤지펀드든 기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금이나 주식처럼 정식 포트폴리오에 편입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 블랙록의 IBIT는 비트코인 가격 지수를 그대로 추종하면서도 규제된 시장에서 거래가 되니까 기관 입장에서는 매력적인 투자 수단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이런 거대한 대규모 매수세는 비트코인의 희소성을 부각시키면서 가격 방어에도 일조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안전자산이다라는 인식이 퍼지면 퍼질수록 위기 때 오히려 기관 자금이 몰리는 현상도 강화되고 있는데 정리하면 ETF를 통한 자본 유입과 더불어서 비트코인의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지위가 갈수록 탄탄해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비트코인에 대한 아주 긍정적인 내러티브들이 이렇게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는데 과연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는 알트 시즌 대체 언제 오는 걸까? 이와 관련해서 비트맥스의 공동 창업자 아서 헤이즈는 포춘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이번 여름이 지나면 알트 시즌이 올 것이다 라고 전망했습니다. 알트코인 시즌이 오려면 비트코인이 일단 11만 달러를 넘어야 하고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궁극적으로 15만에서 20만 달러까지 상승해야 한다라고 생각한다. 올 여름이나 3분기 초에 이 가격 수준에 도달하고 그 뒤에 알트코인 시즌이 올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알트 시즌은
지난 2021년처럼 모든 코인이 100배씩 오르진 않을 것이라고 본다. 이번에는 새로운 내러티브가 나올 것이고 사람들은 그걸 중심으로 거래하게 될 것이다. 특정 코인은 미친 듯이 상승할 수 있지만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공룡 같은 구식 코인들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런 코인들의 특징은 일반적으로 완전 희석 시가총액은 높은데 유통량은 적고 이용자도 없고 매출도 없다. 거래소에만 상장돼 있다가 폭락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이런 코인들이 이번 알트 시즌에 급등할 거라고 보지 않는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결국에는 유틸리티적인 특성이 있어야지 사용자가 있을 수 있고 사용자가 있어야지 매출이 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유틸리티다. 펀더멘털을 봐야 된다. 아무거나 잘못 잡았다가 큰일 날 수 있다. 인생 난이도 확 높아질 수 있다. 이런 부분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멘트입니다. 이 양반은 솔라나와 이더리움을 비교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더리움의 가격 상승 전망이 더 좋다라고 생각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더리움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더리움은 여전히 가장 많은 총 예치금 TVL을 보여주고 있고 가장 많은 개발자를 보유하고 있다. 특히 이더리움은 가장 안전한 지분증명 블록체인이다. 솔라나도 $170를 넘어설 정도로 엄청난 성과를 보였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앞으로 강세장에서 이더리움이 솔라나보다 더 좋은 움직임을 보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여러 테마에 있어서 어떤 알트코인들이 어떻게 차이가 있고 공통점이 있고 특장점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충분히 정리를 하며 공부를 해야 되는데 크립토 디톡스에는 투자의 기본 원칙이라고 일컬어지는 부분들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내용과 저 나름에 대한 생각 그리고 알트 테마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교 분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초보자분들은 덜컥 알트 시즌에 대한 기대감만 가지고 아무거나 매수하시면 정말 큰일 날 수 있고 기본적인 토대에 대한 리서치는 접근하시고 매수 계획을 짜실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크립토 디톡스로 한번 라운드업 해보시면 분명히 방향 잡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